혹시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 재혼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좋겠다 는 생각으로 재혼을 결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해서 무작정 재혼을 결정했다가는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라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재혼하면 절대 안 되는 4가지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 4가지를 반드시 따져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면 복이 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재혼을 고민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상대방이 진짜 나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재산을 원하는 것인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이 커지고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휩쓸려 재혼을 결정했다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에서는 경제적인 문제와 상속이 복잡하게 얽힐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따뜻하게 다가오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자기 몫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계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노년에 재혼한 후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나 경제적 손실로 인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결혼 후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점점 더 많은 재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부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도 부부인데 생활비를 같이 쓰는 게 당연하지 않아? 내가 돈이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줄 수 있어? 같은 말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새 상대방의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법적으로 재산이 얽히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는 법적으로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가 평생 아끼고 모은 돈과 집이 내 자식이 아닌 배우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를 노리고 재혼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재혼 후 예상하지 못한 빚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결혼 전에 빚이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다면 결혼한 순간부터 나는 그 빚의 일부를 함께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내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혼을 선택한다고 해도 문제는 끝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혼은 더 복잡해지고 재산 분할로 인해 내가 모은 돈을 상당 부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만나기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불안정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상대방의 진짜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랑이라 믿었지만 결국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깊은 배신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면 그 관계는 결국 고통과 후회만 남게 됩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재산까지 함께 하려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된 재혼은 내 평생의 재산을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72세 이 씨는 몇 년 전 자녀들이 독립한 후 찾아온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여성으로 서로 의지하며 따뜻하게 살자며 다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씨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에 빠져 혼인신고까지 마쳤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생활비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라면 함께 나누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는 말에 이 씨는 처음에는 선뜻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큰 금액을 요구했고 심지어 집을 내 명의로 돌려놓자 돈이 필요하니 적금을 해약해달라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함을 느낀 이 씨가 거절하자 아내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다정한 말도 없었고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법적으로 혼인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아온 돈 중 절반 가까이를 잃고 난 후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결국 내 재산을 노린 것이었구나. 그는 후회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내 인생 마지막을 망쳤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현실 검토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노년이 병간호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로 의지하며 함께 늙어가자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따라 내 남은 인생이 배우자의 간병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프더라도 회복이 빠르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번 건강이 악화되면 회복이 어려워지고 상대방을 돌봐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병원 동행이나 약 챙기는 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점점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미 기저질환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라면 재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간병인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절염, 당뇨, 심장병, 치매 같은 만성 질환이 있다면 시간이 갈수록 나의 삶도 그 병에 묶이게 됩니다. 상대방이 움직이기 힘들어지면 목욕을 도와주고 식사를 챙겨주고 병원비와 약값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간병이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서로 돕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과 그 가족들은 배우자가 돌보는 게 당연하지 않나? 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이 찾아와 우리도 바쁘니까 부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떠나는 순간 나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병간호는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엄청난 희생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을 돌보느라 나 자신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내 인생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나는 언제 쉬고 언제 나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게 된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단순한 간병을 넘어서 상대방이 나를 인식하지 못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된다면 이때는 선택권조차 사라집니다. 나는 상대방을 버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으며 마지막까지 간병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행복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또 다른 희생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기존 질병이 있는지, 가족들의 간병 태도는 어떤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서로 돌봐주면 되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재혼했다가는 나의 남은 인생이 병간호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 혼자가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다정하고 이해심 많은 남성이었고 함께 노후를 즐길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결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남편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고혈압과 당뇨, 관절염을 앓고 있었지만 이를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습니다. 결혼 후 병세가 악화되자 이 씨는 자연스럽게 간병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겨주는 정도였지만 남편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식사 준비, 대소변 처리, 밤새 돌봄까지 모든 것이 이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남편의 자녀들이 찾아와 새엄마가 돌봐주는 게 당연하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고
이 씨는 끝없는 간병에 지쳐갔습니다. 결국 나는 남편이 아니라 환자와 결혼한 것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혼을 고민했지만 법적 문제와 주변의 시선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나았다. 이 씨는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따져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내 남은 인생을 간병의 굴레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재혼 후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 주기만 해도 삶이 더 행복해질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막상 재혼을 하고 나면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더 나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가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도 있고 이혼 후 다시 새 출발을 할 기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재혼한 후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젊었을 때보다 몇 배나 더 어려운 일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 주변의 시선, 감정적인 부담 등이 얽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혼인신고를 한순간부터 법적으로 배우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 연금 나눔, 심지어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나에게 의존하고 있었다면 생활비까지 요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년에 이런 법적 분쟁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결국 그냥 참고 사는 게 낫겠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또한 주변의 시선과 가족들의 반응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식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도 행복해야지라고 말하며 재혼을 응원했더라도 막상 이혼을 고려하면 그 나이에 또 이혼을 하겠다고 그냥 참고 사는 게 낫지 않아? 라며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혼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결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부담입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을 떠나야 한다는 죄책감, 나이 들어 또다시 혼자가 된다는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혼을 결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많은 노년 이혼자들이 다시 혼자가 될 바엔 그냥 참고 살자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이혼 후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젊을 때보다 훨씬 힘듭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공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참고 살아가지만 그 과정에서 더 큰 외로움과 후회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 남은 생을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입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서둘러 재혼했다가는 이혼도 못하고 벗어나지도 못한 채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얽혀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결혼이 정말 평생 유지될 수 있을까? 만약 실패했을 때 나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재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더 큰 후회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71세 이 씨는 오랜 독신 생활 끝에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비슷한 나이대의 남성이었고 서로 의지하며 살자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고집이 강했으며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생활 습관도 완전히 달라 매일 부딪혔고 점점 대화조차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혼을 결심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 문제가 발생했고 남편은 함께 살아온 시간이 있으니 내 몫을 달라며 법적 대응까지 준비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려고?
그냥 참고 살아. 라며 반대했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결국 이 씨는 이혼도 못하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로 남편과의 삶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절대 재혼하지 않았을 거야. 그는 깊이 후회했습니다. 노년의 재혼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서로의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해보면 좋은 사람과 함께 살기 좋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젊을 때는 서로 맞춰갈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이미 오랜 세월 고착된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작은 차이조차 극심한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활 습관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새벽부터 일어나 활동하는 아침형 인간인데 다른 한 사람은 늦잠을 자고 밤늦게까지 TV를 보는 생활을 한다면 처음에는 참고 이해하려 해도 결국 조용히 좀 해.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앉아?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식습관이 맞지 않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집에서 직접 요리한 건강식을 선호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외식을 좋아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긴다면 하루 이틀은 양보할 수 있지만 매일같이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관계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청결과 정리 습관도 심각한 갈등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은 깨끗하고 정돈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데 다른 한 사람은 물건을 아무데나 놓고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만은 쌓이고 결국 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말이 오가면서 싸움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돈을 쓰는 방식도 큰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꼼꼼하게 전략하는 스타일인데 다른 한 사람은 돈을 계획 없이 쓰는 스타일이라면 처음에는 서로 맞춰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불안해해야 하지? 라는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생활 습관 차이는 젊었을 때는 이해하고 적응할 시간이 있지만 노년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의 방식을 이해하려 하기보다는 이 나이에 내가 왜 맞춰야 해? 라는 생각이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해 다툼이 반복되면 같이 있어도 외로운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배우자가 있으니 덜 외롭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차라리 혼자가 더 편했을 텐데 라는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찾는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면 그 관계는 행복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갈등의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감정보다 현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내 생활이 더 편안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에 확신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70세 김 씨는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로워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었고 다정하고 배려심이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결혼 후 생활이 시작되자 끔찍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늦게까지 TV를 켜두고 잠드는 완벽한 저녁형 인간이었고 김 씨는 새벽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조금만 맞춰주면 안 돼? 라며 서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만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문제도 심각했습니다. 김 씨는 직접 건강식을 만들어 먹는 걸 좋아했지만 남편은 그냥 밖에서 사 먹자 라며 외식을 고집했습니다. 음식 취향 하나조차 맞추기 어려웠습니다. 청결 문제도 스트레스를 극대화시켰습니다. 깔끔한 환경을 유지해야 마음이 편한 김 씨와 옷을 아무 데나 벗어두고 설거지도 미루는 남편. 처음에는 참고 살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재혼을 후회하며 이혼을 결심했지만 주변의 시선과 법적 문제로 인해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혼자가 더 행복했다. 김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재혼은 평생을 스트레스와 후회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정말 함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짊어져야 할 또 하나의 짐이 될 사람인지 다시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혼자가 두려워 무작정 결혼을 선택하기보다는 혼자서도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좋아요, 구독과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남을 사람은 애쓰지 않아도 남습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관계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그런데도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남는 것은 실망과 상처뿐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고 노력할수록 더 초라한 기분이 들고 결국 혼자 남았을 때 깊은 허탈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이유 7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어차피 떠날 사람은 떠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각자의 인생이 바빠지고 가치관이 변하고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 곁에 남는 사람은 극히 일부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난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고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남는 것은 상처와 외로움뿐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균형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가정, 사회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직장 동료와 멀어지고 자녀들도 독립하면서 사회적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연락을 강박적으로 하거나 상대방이 바쁜데도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다 오히려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억지로 유지하려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바쁘거나 가치관이 달라졌거나 혹은 단순히 더 이상 가까이 지내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 쓰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멀리할까? 라는 생각을 하며 서운함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결국 상처를 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지나치게 기대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젊을 때는 부모가 인생의 중심이었지만 자녀들도 결국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도 내가 키워줬으니 이제는 나를 돌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착하면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편안한 거리에서 서로 존중하며 지낼 때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부담을 주지 않으면 자식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됩니다. 노년에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순간 그 관계가 깨질 때 엄청난 상실감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면 인간관계가 줄어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취미를 갖고 건강을 챙기고 자신만의 일상을 만들어 나가면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됩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습니다.
인위적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기보다 스스로 행복한 삶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를 끌어안으려는 순간 당신은 지치고 외로워질 뿐입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를 줄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사회적 성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많다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와 피로의 원인이 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편안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지 무조건 많은 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려다 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커집니다. 인간관계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갈등과 오해가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크고 작은 인간관계의 문제 속에서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쉽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건강도 중요한데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신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모임에 나가거나 듣기 싫은 이야기를 참아가며 어울리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지치게 할 뿐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어차피 진짜 친구만 남게 됩니다. 젊을 때는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부모 모임, 동창 모임 등 다양한 이유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정작 나이가 들면 그런 관계들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오랜 시간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쓸데없는 관계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작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겉으로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노년이 되면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가 약해지면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집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사업 투자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접근하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면 결국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이런 위험한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나를 아끼고 함께할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꼭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를 줄이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고 나에게 집중할 시간이 많아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람 수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붙잡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게 두고 남을 사람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노년의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노후를 스트레스 없이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과감하게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은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 됩니다. 관계를 지키려다 돈과 마음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신체적 약점이 생기면서 이를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집착하면 결국 손해보는 쪽은 항상 자신이 됩니다. 특히 노년의 가장 흔한 문제가 경제적 착취입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투자 이야기를 꺼내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자식한테 줄 돈인데 조금 빌려줘도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빌려준 돈은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좋은 투자 기회라며 노후 자금을 끌어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거절하지 못하고 돈을 내어주다 보면 결국 나이 들어 의지할 재산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이용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상대를 대하며 끊임없이 불평과 하소연을 늘어놓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주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는 피곤하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변합니다. 상대는 자신의 감정을 해소할 뿐 내 고민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없으며 내가 힘들어질 뿐입니다. 또한 노년에는 고독을 두려워하다가 불필요한 관계를 끌어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람이라도 없으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라는 불안감 때문에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결국 더 큰 외로움과 상처를 남깁니다. 오히려 진짜 나를 아끼고 이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가치가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고 나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해야 합니다. 마음이 약해서 혹은 외로워서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다 보면 결국 돈과 마음을 모두 잃게 됩니다. 노년에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네 번째 이유는 타인의 기대와 감정에 휘둘리며 내 삶을 희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뒷전이 됩니다. 남을 위해 살다가 정작 내 인생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더 신경 쓰게 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예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바칩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결국 독립해야 하고 부모가 원하는 만큼 관심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기대하고 집착하면 오히려 관계가 불편해지고 갈등만 커집니다. 자식이 찾아오기를 기다리며 하루 종일 연락을 기다리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며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결국 부모도 자식도 피곤해질 뿐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지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맞지 않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데도 오랜 친구인데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불편하고 피곤한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진짜 편한 관계가 아니라면 오히려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나를 돌볼 시간이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맞추느라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들을 미루게 됩니다. 노년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찾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인간관계에 매달리면 결국 내 인생은 뒷전이 되고 남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빼앗기느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더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관계만 남겨두고 내 삶에 집중할 때 더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에게 맞추려는 삶을 멈추고 진정으로 나를 위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노년에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다섯 번째 이유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배신과 실망이 찾아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 상처받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젊을 때부터 오랜 시간을 함께한 친구, 가족, 가까운 지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나만큼 상대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기대는 때로는 배신감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이런 실망을 많이 겪게 됩니다. 젊을 때는 자주 만나고 연락하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 내가 먼저 연락하면 다시 가까워지겠지라는 기대를 하다가 상대방이 무심하게 대하거나
나를 바쁘다는 이유로 피하면 큰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챙겼는데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관계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고 결국 혼자 상처받는 일이 반복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심지어 자식에게도 너무 기대하면 언젠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헌신했으니 나이가 들면 자식도 부모를 돌볼 것이라고 믿지만 현실적으로 자식들도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연락을 기대하고 관심을 강요하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기대를 거는 순간 실망할 가능성도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 집착하면 배신당할 위험도 커집니다. 친했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외면할 때 느끼는 상실감은 생각보다 큽니다. 믿었던 친구가 뒷담화를 하거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차갑게 거절당하는 순간 인간관계에 대한 환상이 깨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는 변하고 사람들도 변합니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인간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떠날 사람은 떠나고 남을 사람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보다 내 삶에 집중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할 일도 없고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인간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6번째 이유는 결국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혼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게 됩니다. 젊을 때는 가족, 친구, 지인들이 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그런데도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인간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과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친구들은 건강 문제로 만나기 어려워지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지며 사회적 관계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그런데도 과거의 인간관계를 붙잡으려 애쓰면 점점 더 초라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다들 멀어질까? 라는 생각에 괴로워하고 더 외로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채우느냐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흔히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남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모임을 억지로 이어가고 연락을 강박적으로 하며 관심받기 위해 애쓰지만 정작 스스로를 위한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결국 내 곁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라는 사실을 남들에게 기대고 의지하기보다 스스로를 돌보고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대신 내 건강을 돌보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으며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며 떠날 사람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삶을 채우고 나를 돌보는 데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할 때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7번째 이유는 집착하는 순간 내 인생이 아니라 남들을 위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자유를 잃게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남들 눈치 보며 살고 싶습니까? 젊었을 때는 직장, 가족, 사회적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인간관계에 매달리며 남들의 기대를 맞추려 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년에 들어서도 이 사람과 계속 연락해야 하나? 저 모임에 빠지면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같은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자체가 이미 인간관계에 지나치게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는 결코 편안할 수 없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감정 소모를 불러올 뿐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고 자유를 되찾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에는 남들보다 내 감정과 만족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기대를 맞출 필요도 체면을 차릴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거절하지 못해 끊임없이 타인을 배려하려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남 좋은 일만 하다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소진하게 됩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여 남들에게 맞춰 살기보다는 내 삶을 즐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모임을 정리하고 원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나면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시간이 생기며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노년은 남들 눈치 보며 사는 시기가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집착하는 순간 자유는 멀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만 남습니다. 더 이상 관계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인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는 떠날 사람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 때 진짜 인연은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하며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그 자식이 부모를 하대하고 이용하려 든다면 그 순간부터 그 자식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 부모를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돈줄로만 보는 자식들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늙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더 많은 걸 뜯어내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자식이라면 미련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계산적인 자식,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끝까지 부모를 착취하려 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절대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자식들은 그 사랑을 마치 부모가 평생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여깁니다. 이런 자식에게 기대하는 순간 남은 여생은 불행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자식과는 단호하게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남 앞에서 창피하게 만드는 자식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식이 오히려 부모를 남들 앞에서 창피하게 만드는 행동을 한다면 그런 자식과는 더 이상 인연을 이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를 창피하게 만드는 자식들은 흔히 무례한 말과 행동으로 부모의 존엄을 짓밟습니다. 식당이나 공공장소에서 우리 엄마는 저런 것도 몰라요.
라며 부모를 깎아내리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마치 부모가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처럼 조롱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똑똑해지고 배운 게 많아진 것은 부모가 피땀 흘려 가르치고 길러준 덕분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특히 친구나 배우자, 직장 동료들 앞에서 부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 우리 엄마는 좀 촌스러워서 창피해 라고 말하거나 배우자 앞에서 우리 부모님은 좀 답답한 스타일이라 이해해줘 라고 하는 등 부모를 마치 부끄러운 존재처럼 취급합니다. 부모가 어딘가 어색한 행동을 하면 한숨을 쉬며 짜증을 내고 심지어 눈치를 주거나 무안하게 만드는 행동을 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 부모가 연세가 들어 말과 행동이 느려지면 좀 빨리 좀 해요. 눈치 없게 왜 그래요? 라며 공개적으로 핀잔을 주기도 합니다. 혹은 부모가 한 말을 가로막고 그만하세요.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고 라며 막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부모가 실수를 하면 부드럽게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것을 굳이 남들 앞에서 쪽팔리게 만들고 망신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식들은 부모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모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남에게도 존중받지 못합니다. 부모를 남 앞에서 깎아내리는 행동을 하는 순간 그들의 인격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이 변하길 기대하며 참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마다 가슴이 찢어지고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모멸감을 느낍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 뒤늦게 후회하고 무릎 꿇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부모를 창피하게 만드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는 쉽게 버릴 사람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더 이상 미련을 가질 필요도 없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과감히 인연을 끊고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맞는 선택입니다.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자식에게 부모 또한 존중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김할머니는 몇 년 전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차려입고 갔지만 아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왜 그런 옷을 입고 왔어? 요즘 누가 그렇게 촌스럽게 입어? 제발 조용히 있어. 괜히 창피하게 하지 말고. 아들은 하객들 앞에서 김 씨를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신부 가족과 인사할 때도 우리 엄마는 좀 말이 많으시니까 이해하세요. 라며 면박을 줬고 결혼식 내내 김 씨가 말을 섞지 못하도록 일부러 피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 저 아이를 위해 희생했는데 내 자식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아들이 필요할 때는 늘 돈을 보내주고 손주들 용돈까지 챙겼지만 정작 사람들 앞에서는 어머니를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결국 김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들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고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남 앞에서 창피하게 만드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이용만 할 뿐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식에게 더 이상 애정을 쏟을 이유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가 주는 것만 받고 연락이나 관심은 일절 없는 자식입니다. 부모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합니다. 자식이 배고플까봐 먼저 먹이면서도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모든 걸 내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악용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고 부모가 해줄 것이 없으면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 이런 자식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이런 자식들의 패턴은 늘 똑같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고 부모가 아프거나 힘들 때는 모른 척합니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거나 선물을 받을 때는 아빠 사랑해요. 늘 감사해요. 라며 예쁜 말들을 늘어놓지만 원하는 걸 받고 나면 연락이 뚝 끊깁니다. 부모가 먼저 연락하면 지금 바빠요. 라고 하며 대충 넘깁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자식들은 부모를 현금 인출기처럼 취급합니다.
결혼 자금이 필요할 때, 집을 사야 할 때, 여행 경비가 필요할 때는 우리 부모님밖에 없죠 라며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다 갚을게요.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라며 감성적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막상 돈을 주고 나면 고맙다 한마디 없이 연락조차 끊어버립니다. 부모가 아프거나 외로울 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는 자식들. 하지만 부모가 유산을 남길 것 같으면 그제야 연락해서 안부를 묻고 얼굴도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건 이런 자식에게 부모는 끝까지 희망을 걸고 기다린다는 점입니다. 연락이 끊겨도 그래도 우리 자식인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라는 생각에 끝까지 자식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식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줄 것이 없어진 순간 그들은 마지막 인사도 없이 부모를 떠날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에는 최소한의 예의와 책임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자식,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며 연락조차 하지 않는 자식, 이런 자식에게 더 이상 애정을 쏟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는 부모도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연락이 없는 자식을 먼저 찾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다가온다면 더 이상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의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이용하는 자식에게 더 이상 희망을 걸 필요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한 삶을 사세요. 부모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마지막까지 부모 곁에 남을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아들에게 늘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부터 결혼 자금, 집 장만까지 자식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며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들의 연락이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절대 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가 먼저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지금 회의 중이에요. 라며 끊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몇 년 만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그제야 박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부모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었고 평소엔 부모가 있는지도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 순간 박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돈은 나를 위해 쓸 거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너한테 줄 돈은 없다. 그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몇 번 더 돈을 요구했지만 박 씨는 다시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베풀 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모의 재산을 미리 계산하며 상속을 강요하는 자식입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자식이 해야 할 역할은 효도와 존경입니다. 하지만 어떤 자식들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산을 탐내며 상속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모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얼마인지 계산하고 미리 자기 몫을 요구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자식과는 인연을 끊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자식들은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엄마,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미리 주시면 안 돼요? 형보다 저한테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부모가 죽기도 전에 유산 싸움을 시작합니다. 심지어 부모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살 걱정은커녕 재산 정리를 먼저 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자식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상속을 유도합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신데 미리 증여해 두는 게 좋지 않아요? 나중에 세금 아끼려면 지금 미리 주는 게 낫대요. 라며 온갖 핑계를 대면서 부모가 가진 것을 하나씩 빼앗아 갑니다. 결국 부모가 나중에 정말 돈이 필요할 때 정작 남은 것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더 나쁜 경우 형제들 간에 부모를 두고 싸움을 벌이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편찮으시거나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면 자식들은 서로 더 많은 몫을 차지하려고 다툼을 벌이고 심지어 부모 앞에서 재산 분배 문제로 말다툼까지 합니다. 부모가 서운해하거나 힘들어해도
이런 자식들은 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감정 따위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식들은 부모가 아직 건강한데도 집 팔아서 나눠주세요 라며 적극적으로 요구합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쓰겠다는 말이라도 하면 이 나이에 돈 써서 뭐 하게요? 우리도 힘든데 도와주셔야죠. 라며 감정적으로 몰아붙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입니다. 자식이 가져야 할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편안한 노후를 보내도록 돕고 부모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쓰도록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을 강요하는 자식들은 부모가 오래 살면 오히려 귀찮다고 생각하고 부모가 아프면 재산이 먼저 걱정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지만 그 마음을 악용하는 자식과는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사랑과 존경이 아닌 돈과 재산만 따지는 자식이라면 부모가 떠난 후에도 후회할 줄 모를 것입니다. 부모를 돈으로만 보는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이 씨는 평생 힘들게 일하며 모은 재산으로 작은 건물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이 건물 나중에 우리 목 될 거잖아요. 미리 상속해 주시면 안 돼요? 요즘 힘든데 재산 나눠주시면 저도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 건강히 살아있는데도 자식이 벌써부터 상속을 요구한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거절하자 아들은 불만을 표하며 다른 부모들은 미리 증여해 주던데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세요.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그 후로도 아들은 끊임없이 재산을 요구했고 심지어 아버지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다툼 날 테니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며 강요했습니다. 결국 이 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쓰기 위해 있는 거지 너희들한테 나눠주려고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큰아들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의 재산은 부모의 것입니다. 상속을 강요하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돈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식과는 과감히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형제들 간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식입니다. 부모가 가장 슬플 때는 자식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특히 자신을 핑계 삼아 형제들끼리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은 부모에게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안겨줍니다. 부모를 형제 간 분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인연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이런 자식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모를 앞세워 형제와 싸움을 일으킵니다. 부모가 누구를 더 챙겨주느냐, 누구에게 더 관심을 가지느냐를 두고 질투와 시기를 부추기며 가족을 분열시키려 합니다. 부모가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서로 간병을 떠넘기며 엄마는 원래 나한테 더 의지하잖아. 더 심각한 경우 부모의 재산 문제를 두고 자신이 더 받아야 한다며 형제들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엄마는 나를 더 많이 사랑했잖아. 라는 말로 부모를 압박합니다. 심지어 어느 쪽이 부모를 더 잘 돌보는지 보자. 라는 식으로 부모를 마치 경품이라도 되는 듯 다투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자식들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부모를 도구 삼아 형제들보다 더 많은 이득을 차지하는 것. 처음에는 부모에게 잘하는 척하지만 결국 부모를 이용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더 챙겨주도록 만들기 위해 형제의 흠을 들추고 거짓말을 하며 부모의 마음을 조종하려 합니다. 특히 이런 자식들은 부모가 아플 때 더욱 교묘한 행동을 보입니다. 부모의 건강이 악화되면 병간호를 도맡겠다고 나서지만 결국은 형제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자신은 부모의 돈을 관리하려는 속셈인 경우도 많습니다. 나는 엄마를 돌보느라 희생했으니 그만큼 더 받아야 해. 라며 재산 싸움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형제 간 싸움의 도구로 이용하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식에게 더 이상 마음을 줄 필요도 희망을 걸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평온하게 지내길 원한다면 이기적인 자식의 요구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싸움에 이용당할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라면 부모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행복하도록 돕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부모를 핑계로 형제들 간의 싸움을 조장하는 자식, 부모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며 분쟁을 일으키는 자식, 그런 자식과의 인연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부모는 평생 희생하며 가족을 지켜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도구 취급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김 씨는 세 남매를 키우며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자식들이 부모를 두고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엄마는 내가 더 많이 챙겼으니까 나한테 더 줘야 해. 라고 주장했고, 둘째는 형은 돈만 줬지 정작 병원 모시고 다닌 건 나야? 라며 맞섰습니다. 막내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나를 더 도와줘야 해. 라며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김 씨가 나는 아직 건강하니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했지만 자식들은 미리 정리하는 게 가족 간 다툼을 막는 길이라며 끝없이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김 씨는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었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간병 문제로 다시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큰형이 돈을 더 버니까 간병비 내. 라며 서로 책임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그제야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결국 나를 도구처럼 이용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남은 재산을 요양비로 사용하며 자식들에게 더 이상 의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부모를 핑계로 싸우는 자식은 결국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자식에게 기대할 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도입부. 자식이 부모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이렇게 말하며 평생 희생했는데 정작 그 자식이 부모를 하대하고 이용하려 든다면 그 순간부터 그 자식은 더 이상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를 하늘처럼 떠받들며 효도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 부모를 무시하고 창피해하고 돈줄로만 보는 자식들도 존재합니다. 부모가 늙었다는 이유로 함부로 대하고 필요할 때만 찾고 더 많은 걸 뜯어내기 위해 갈등을 조장하는 자식이라면 미련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척하지만 속내는 계산적인 자식,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식은 끝까지 부모를 착취하려 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준 사랑은 절대 권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자식들은 그 사랑을 마치 부모가 평생 자신에게 빚이라도 진 것처럼 여깁니다. 이런 자식에게 기대하는 순간 남은 여생은 불행과 후회의 연속이 될 뿐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자식과는 단호하게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했지만 부모에게도 자신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고 이용하고 상처 주는 자식이라면 그런 자식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줄 것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래도 내 자식인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내게 한 행동이 내가 부모님께 했던 행동과 같은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자식은 이미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저버린 것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부모도 자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눈 자식이라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끝내야 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만이 부모 곁에 남아야 합니다. 인연을 끊어야 하는 사람과 미련을 가지지 마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아끼고 존중해 줄 사람들에게 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혼, 한번 실패했으니 이제는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만 있으면 될 줄 알았던 청춘은 지나갔고 이제는 현실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막상 재혼을 결심하고 나면 예상치 못한 폭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던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최악의 선택이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불행으로 몰아넣는 최악의 재혼 상대 7가지 유형. 미리 알고 조심하지 않으면 당신의 남은 인생이 후회로 가득 찰지도 모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사랑도 있지만 안정된 노후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상대가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면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결국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을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의 경제적 습관이 나쁘다면 한순간에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빚을 숨기는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는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결혼하고 나서야 그에게 채무를 고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안해, 사실 빚이 좀 있어라며 가볍게 말하지만 막상 확인해보면 카드빚, 사채, 보증까지 서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때부터 상대의 빚을 갚느라 내 노후 자금은 사라지고 결국은 노년의 빚더미에 앉아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돈을 펑펑 쓰면서도 죄책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번 돈도 아니면서 명품을 사들이고 여행을 다니고 비싼 음식만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이 정도는 써도 되잖아? 라며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이런 유형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맞춰주다가 결국 통장이 바닥나고 쌓이는 건 후회뿐입니다. 평생 전략하며 모아온 돈이 상대의 사치로 인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재혼 상대를 선택할 때는 반드시 경제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현재 돈을 어떻게 쓰는지, 노후 준비는 되어 있는지, 씀씀이가 합리적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히 돈은 어떻게든 되겠지라며 무책임한 말을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내 인생이 망가질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돈에 대한 가치관이 극과 극인 사람과는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한쪽은 아끼고 저축하며 계획적으로 사는 성향인데 상대는 돈이 생기면 바로 써버리는 사람이라면 결국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 후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은 피곤함을 넘어 관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가 돈을 벌 생각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재혼 후 나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려는 사람은 결국 짐이 될 뿐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있어서 내가 너무 든든해라며 감동적인 말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가 돈을 못 버는 건 당신이 지원해주지 않아서야 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첫 번째는 사람은 좋지만 빈털터리인 사람입니다. 착하고 성격 좋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성격만으로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과 재혼하면 결국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따뜻하고 자상한 모습에 끌릴 수 있습니다. 돈이 중요한가? 성격이 좋고 나를 사랑해 주는 게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인 현실이 무서운 속도로 다가옵니다. 상대가 벌이가 없거나 재산이 거의 없다면 결국 생활비는 온전히 나의 몫이 됩니다. 상대는 내가 돈은 없어도 마음은 부자야 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생활비가 바닥나고 병원비 하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노후 준비조차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젊었을 때 돈을 제대로 모아놓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돈을 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그 모든 부담이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상대가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이미 경제적 짐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척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내가 더 노력해 볼게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돈이 있으니까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까지 겹쳐서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관념마저 없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벌 능력도 없는데 씀씀이는 크고 이 정도는 써도 괜찮아라며 마치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결국 내 노후 자금은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남는 건 빈 지갑과 후회뿐입니다. 노후는 이제부터 시작하는 인생의 마지막 황금기입니다.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무책임한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남은 인생이 고생길로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사람은 좋지만 빈털터리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은 결국 나를 희생시키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성격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 상황까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남은 인생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세 번째는 전 배우자와 엮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혼했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상대가 전 배우자와 여전히 얽혀 있다면 이 재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피곤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한 연락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전 배우자와 감정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이혼한 지 오래됐어, 이제 다 끝난 관계야라고 말하지만 정작 행동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전 배우자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미련이 가득 담긴 표정을 짓거나 그래도 그 사람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라며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재혼 후에도 전 배우자가 계속 두 사람 사이에 그림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도와줘야 한다는 이상한 책임감까지 느낍니다. 그래도 한때 부부였잖아, 내가 너무 매정하게 끊을 수는 없지라며 계속 연락을 하고 심지어 만나기까지 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제적으로 전 배우자와 연결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전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은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물론 자녀 양육비는 법적으로 책임이지만 문제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우리 애가 아직 힘드니까 집값을 좀 대줘야겠어, 전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도와줘야 해라며 이유를 붙여 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내 노후 자금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더욱 황당한 경우는 전 배우자가 재혼한 사람을 이용하려 드는 경우입니다. 전 배우자가 재혼 상대를 두고도 여전히 돈을 요구하거나 각종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문제는 상대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이 너무 힘들다잖아라며 계속 도와주다가 결국 내 돈과 감정만 소모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배우자가 현재의 관계를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 배우자가 상대를 향해 여전히 집착하고 있거나 심지어 재결합을 시도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상대가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나는 전 배우자와 끝없는 신경전을 벌이며 지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전 배우자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혼은 평생을 후회하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전 배우자와 감정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과 재혼하면 결국 나는 늘 애매한 위치에 서게 되고 그 갈등 속에서 고통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네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노후의 재혼은 서로를 의지하고 이해하며 남은 생을 함께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철저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결혼은 시작부터 끝까지 고통과 희생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고 상대의 필요와 요구만이 중요해집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라며 당연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나 뒷전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좀 참으면 모든 게 편해질 텐데라며 나에게 일방적인 인내와 양보를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살다 보면 나의 의견과 감정은 점점 사라지고 결국 나는 상대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더욱 최악인 경우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상대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 감정과 상황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자기 욕구만 채우려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나는 외로운 사람이니까 항상 내 곁에 있어야 해라며 내 생활 패턴과 인간관계를 모두 통제하려 한다면 점점 나는 나 자신을 잃고 상대의 인생에 맞춰 살아가는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아프거나 힘들어도 관심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정도 가지고 유난 떨지 마. 나는 더 힘들어라며 나의 아픔조차 자기와 비교하며 무시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한다면 나의 건강과 행복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오직 상대를 위한 희생만 남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절대 함께하면 안 됩니다. 재혼 후에도 모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 하거나 나의 경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만을 위한 소비를 한다면 결국 노후의 안정은커녕 재혼이 핏더미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상대는 절대 도와주지 않으며 오히려 내가 나를 위해 돈을 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며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대가 갈등이 생겨도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모든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며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더 잘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라며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나는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 채 항상 참고 양보해야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5번째는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입니다. 재혼을 결심하는 이유는 남은 인생을 평온하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신체적이든 감정적이든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결혼은 노후를 지옥으로 만드는 끔찍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유형은 신체적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입니다. 손찌검을 하는 사람과는 단 1초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어. 내가 너무 예민했어 라며 변명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번 폭력을 쓰면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폭력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나중에는 작은 일에도 주먹부터 날아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 폭력이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는 매일 두려움 속에서 살며 한순간의 실수로 맞아가며 인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체적 폭력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감정적 폭력입니다. 소리 지르고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도 명백한 폭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접 손을 대지는 않지만 말로 상대를 난도질합니다. 너 같은 사람이랑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안다고 떠드냐 같은 말로 상대를 깎아내립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서 한 말이라 생각하고 넘어가지만 이런 폭언이 계속 반복되면 결국 나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유형은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사소한 일에도 벌컥 화를 내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집어던지는 사람과 함께 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나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이유로 폭발할지 모르는 상대와 함께하는 삶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서 살아야 하고 결국 내 건강과 정신까지 피폐해질 것입니다. 더 최악의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인 척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밖에서는 점잖고 매너 좋은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만 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남들에게는 상냥하고 친절하지만
나에게는 막말을 퍼붓고 화풀이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가 없는데 라며 믿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는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무책임합니다. 본인의 감정대로 돈을 쓰고 기분이 나쁘면 막대한 돈을 탕진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경제적 통제를 가하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돈을 관리하면 안 돼. 내 돈도 결국 내 돈 아니야? 라며 내 재산까지 장악하려 든다면 결국 나는 돈도 자유도 빼앗긴 채 상대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초반부터 상대의 성향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연애할 때는 잘 보이려고 감정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지만 작은 갈등 상황에서 보이는 반응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단호하게 결혼을 피해야 합니다. 재혼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선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폭력적이거나 감정적으로 공격적인 사람이라면 그 결혼은 매일이 고통과 불안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남은 인생을 후회와 눈물로 채우지 않으려면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과의 재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6번째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거짓말을 쉽게 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다면 그 관계는 불신과 배신감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정하고 자상하며 말을 예쁘게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모습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집에 있었다더니 알고 보니 외출을 했고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더니 나중에 보면 습관적으로 같은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설마 싶어 넘어가지만 이런 거짓말이 계속되면 결국 신뢰는 바닥나고 맙니다. 더 위험한 유형은 자신의 거짓말을 끝까지 합리화하는 사람입니다. 너한테 말 안 한 건 상처 줄까봐 그런 거야.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그냥 과장한 거야 라며 어떻게든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심지어 내가 거짓말을 지적하면 화를 내거나 나를 의심 많은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내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조차 헷갈리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더 최악은 돈과 관련된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빚이 없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카드빚이 수천만 원, 생활비를 모아둔다더니 전부 써버리고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노후 자금이 서서히 사라지고 결국 재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바람을 피우는 사람들은 거짓말의 대가입니다. 이들은 들키지 않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회사 일이 늦게 끝났어.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 못했어. 그냥 친한 친구야 라며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결국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나는 헤어나오기 힘든 상처를 입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평생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거짓말이었지만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 모든 것이 거짓으로 얼룩진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최악의 재혼 상대 7번째는 자식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재혼을 하면 두 사람만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식이 얽혀 있다면 이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치게 휘둘리는 사람이라면 그 재혼은 지옥으로 가는 티켓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혼 후 가장 흔히 겪는 문제 중 하나가 자식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며 끊임없이 간섭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상대의 자녀가 부모의 재혼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게 대해주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부모,
돈 뺏으려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품고 모든 일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는 재혼 후에도 상대가 자식을 최우선으로 두는 상황입니다. 부부로서 함께해야 할 시간도 부족한데 모든 결정이 자식 위주로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애가 싫어하니까 우리 여행은 미루자. 우리 애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좀 참아라라는 식으로 끊임없이 양보를 강요받는다면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재혼을 했지만 결국 자식이 1순위, 나는 언제나 뒷전이 되는 서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에서 자식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상대가 자식에게 지나치게 금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면 그 부담이 나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가 힘드니까 돈 좀 보태 줘. 우리 애 결혼할 때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라며 당연한 듯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고 돕다가도 결국 상대의 자식이 끝도 없이 돈을 요구한다면 결국 내 노후 자금은 바닥나고 정작 나를 위한 돈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더욱 위험한 경우는 상대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 내가 노력해봐. 우리 애가 널 어려워하니까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라며 계속 희생을 요구한다면 결국 나는 온갖 노력을 다 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 자식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관계는 끝없는 갈등만 낳을 뿐입니다. 재혼은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식에게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식 문제를 끊임없이 끌고 온다면 그 결혼은 평생을 후회하는 선택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식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데도 상대가 단호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내내 그 갈등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노후의 결혼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평생을 함께할 단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식이 아닌 부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여전히 자식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과의 재혼은 다시 한번 불행의 늪으로 빠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재혼을 고민할 때는 상대가 자식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인생까지 흔들리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